2014년도 기출되었던 1-4번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이 지금 1-4 있고 하나 더 있죠. 1, 2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15번 문제까지 끝내고 다시 또 문제가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상수도 소독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의 명칭과 정의를 쓰고 상수도 소독에서 기억의 활용 방법과 그에 따른 장점을 서술해 보래요. 5점짜리 주관식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상수도 소독 방법의 하나를 나타낸 건데 도표를 보면 염소를 주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상수도 소독에 염소를 주입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염소 소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에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상수도 때문에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상수도가 발달되면서 최초로 시작된 것이 상수도, 지금 여기 나오는 염소 이제 주입을 통해서 소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도시급수 때문에 발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수도 소독에 염소를 갖다 넣는구나. 염소를 갖다가 쭉 주입하는 거는 가로축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예요? 염소 소독에 따라 가지고서 물속에 남아있는 잔류 염소량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도표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험장 가서 내가 그걸 안다 모른다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봐 이거 나 모르는데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봐요. 염소를 주입을 했고 잔류 염소량이 어느 정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제로가 됐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그 기억을 갖다가 뭐냐고 일단 명칭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명칭은 뭐냐면은 연속되지 않고 떨어졌다 해서 불연속점, 일명은 파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타당하죠? 그죠? 그냥 도표 그대로 보면 그래서 불연속점이자 파괴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함유한 우물이나 정수장에 염소를 주입하면은 염소 주입량이 쭉 증가를 함에 따라 잔류 염소량도 같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따르게 되면 다시 어때요? 급격히 잔류 염소량이 극소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도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점을 불연속점이라고 하고요. 주입한 염소량을 염소 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연속점 이상으로 염소를 갖다가 첨가하는 처리법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상수도 염소 주입이자 파괴점 이용법이 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염소를 주입하면은 물속에 남아있는 잔류 염소량이 어느 정도는 그쵸 올라가서 소독에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이거 봐라 1점 시점 주고 봤더니 양이 증가돼도 잔류 염소량이 떨어졌네. 그거를 불연속점이라고 하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활용 방법과 장점을 쓰래요. 활용 방법, 염소 소독을 할 경우에 불연속점이자 파괴점, 염소 처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파괴점 이하의 염소 주입률에서는 살균력이 약한 결합잔류 염소가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점 이상까지 염소를 거기를 넘어가야 한단 말이죠. 주입해서 결합잔류 염소를 질소, 이산화질소 가스로 분해를 하고 소독력이 강한 유리잔류 염소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연속점 염소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왜 그러냐? 소독력이 강한 유리잔류 염소가 나타나야지 뭐를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염소 소독을 끝내고 나면요 그물을 바로 먹는 게 아니죠. 일단 정수장에서 어때요? 가정이나 공장까지 물이 공급될 때까지 먼 그쵸 간을 갖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때요? 살균력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또 뭐가 생겨요? 우리가 염소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멸균이 아니라 살균이죠. 멸균은 균을 멸살하는 거고 살균은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균이 다시 올라와서 부활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반도중 이체 감염이 될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균의 부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강한 유리잔류 염소가 나타날 때까지 염소를 주입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에는 잔류 염소가 항상 0.2 ppm 이상, 결합 잔류 염소는 1.5 pp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염소 소독을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장점에 대한 설명 갖다가 같이 해서 드렸어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같이 해서 봤고요. 자, 염소 소독 자체를 보자고 한다면 염소 소독의 기준, 음용수 세균 소독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용 전에 잔류 염소 농도가 0.2 ppm 이상 유지가 돼야지만 적어도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나서
저 또 긴 거리를 거쳐서 오는 물속에 남아있는 균의 부활 현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염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염소 소독 자체의 장단점을 보자고 한다면은 일단 강한 소독력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소독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염소 말고 지금 염소를 공부하고 있는데 도시급수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염소를 첨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있죠.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살균법도 뭐 있나? 물을 소독하는 방법도 뭐 있을까? 자비 소독도 있잖아요. 아니 물을 끓이는 거.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도 물을 끓여 먹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품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고 물리적으로 지금 끓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는 건데 대용량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서 공급할 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오존 살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오존도 일정량 이상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해로운 오존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양을 투입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평값으로서 우리가 지금 염소독을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강한 소독력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강한 잔류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불연속점을 지나서까지 염소량을 주입하도록 하고요. 염소독은요 조작이 간편해요. 염소를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염소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끔 물에서 냄새 나죠. 뿌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염소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질 중에 티트리 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티트리 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인데 이거 암성, 발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또 않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을 같이 해서 봤고요. 잔류염소는 암모니아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염소 처리하게 되면 결합형 잔류염소가 생성이 되죠. 살균을 위해서는 0.4 ppm 정도의 결합잔류 염소가 필요하고요. 결합잔류 염소의 최하강점을 불연속점이라고 하고 불연속점 이상의 염소를 주입해 소독하는 것을 불연속점 처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쭉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갖다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기억의 명칭과 정의 썼죠? 명칭 쓰고 정의를 써서 2점 갖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는 뭘 물어봤어요? 상수도 소독에서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또 그거를 갖다가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 그 강한 잔류 효과가 염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거리, 운반 도중에 2차 감염, 균의 부활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3점 정도를 줘서 채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소독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같이 해봤어요. 시험 문제가 염소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염소독은 그 8급 간호직 시험 있죠. 거기서는 잘 나오는 문제가 중에 하나이고 이미 8급 간호직 시험 문제에 이 불연속점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도 모의고사 볼 때 8급 간호직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또 다 뒤져서 봐요. 그러면 뭐 지역사회가 나와 뭐 감염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훑어서 보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출되었던 것이 요 문제였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중요성을 두시고서 혹시 8급 간호직 문제를 보게 되면은 훑는 거 정도는 한번 하시는 것도 시험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마음에 뭐 이런 게 나올까? 이렇게 하고 책을 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다른 시험에 나오면 내 생각에는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책을 보지 마시고 객관성을 두고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국시나 아니면은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이란 걸 잊지 마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지금 환경보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뭐냐면은 환경보건에서 공부하는 게 물, 식품, 공기, 토양, 예, 이거 다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기의 것이 환경이죠. 그 중에서 이제 물에서 공부할 것이 뭐냐. 물의 자정작용, 물을 깨끗해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정 어떻게 깨끗해지지? 첫 번째는 폭기라는 게 있죠. 물속의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과정. 기출되었던 문제. 그거 물어봤어요. 물의 폭기.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여과가 되기도 하겠죠. 또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들어가면 희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자량이 큰 이렇게 오염된 물질들은 시간을 두고 놔두면 침산돼서 가라앉고 위에 깨끗한 물이 뜨죠. 또 흡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응집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자정작용을 갖다가 한다. 상수의 정수 처리 과정은 이런 자정작용을 상수 정수 처리 과정에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 처리장 있잖아요. 저기 한강 위에 올라가면은 남양주 있는데 상수 정수 처리장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거를 해요. 첫 번째가 일단 물을 오랜 시간 가둬놔요. 그럼 침전이 되겠죠. 아, 그 위에 깨끗한 물이 뜨겠구나. 이 깨끗한 물을 그 다음 과정인 폭기 과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속에 뭐를 한다고요? 산소를 주입한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맛이나 냄새, 침전물 같은 것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과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여과를 갖다 해서 그럼 걸러내겠죠. 분자량이 큰 게 다 걸러내겠고 위에 깨끗한 물, 여과를 통과한 깨끗한 물은 어디로 보내면 호독 과정으로 보내가지고서 다시 가정과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 정수 처리장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남양주역이 있다고 쳐요. 우리 집까지 배달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또 알다시피 상수관 깨끗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영숙이. 그렇죠. 염소가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 저 염소량을 주입한 그 물이 우리한테는 이제 도달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정말 물이 먹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미국을 여행 가도 그냥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물을 먹지? 우리는 수돗물이 있는데 이랬거든요. 어느 날부터가 이제 물은 사 먹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수 정수 처리 과정도 물의 자정작용, 기출되었던 건 폭기가 나왔었고요. 하수 정수 처리 과정, 우리가 버리는 물도 하수장에 가서 정수 처리가 돼가지고서 버려지게 되죠. 그냥 방류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1차 처리가 하수 정수 처리 과정도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일단 하수장을 생각하면은 스크린 같은 거를 걸쳐놨대요. 그래서 1차 처리가 스크린 같은 걸 걸쳐내서 큰 거를 벌러내는 거예요. 하수도에 뭐 작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뭐 거적대기, 나무 토막 뭐 이런 것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린을 갖다 통해 가지고서 이제 좀 걸러내요. 큰 거를. 그 다음에 물은 침사 과정을 거쳐요. 침사, 침전은 다 가라앉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을 가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깨끗한 물이 2차 처리장으로 가겠죠. 여기에서는 산소를 포함해서 처리를 하냐 처리하지 않냐에 따라서 혐기성 처리냐 호기성 처리냐로 구분이 돼요. 혐기성 처리는 당연히 어때요? 아,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겠구나. 대표적인 것이 부패조 하고 인업탱크이죠. 그 시험 문제에는 인업탱크가 나왔더라고요. 부패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집에서 버리는 그 가정에서 쓰는 왜 대소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변은 그냥 버려지지 않죠. 부패조에 가서 부패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정화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화조에 가면은 하수물이랑 대변이랑 다 섞여가지고서 거기서 오토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부패가 되죠. 그거를 부패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패조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나온 것이 인업탱크예요. 액체 따로, 그 다음에는 고체 따로 해가지고서 분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인업탱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업탱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호기성 처리도 있어요. 그래서 상수 처리장에 가게 되면 1차 처리를 지키고 난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호기성 처리를 많이 해요. 도시 하수에서는. 도시 하수에서 주로 호기성 처리를 많이 하고 부패조나 인업탱크는 주로는 오물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때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호기성 처리는 산소 공급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 가면은 온이가 있어요. 온이가 보통 우리가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을 온이라 그래요. 왜 하수도에 가면은 왜 바닥에 왜 새까맣게 해가지고서 물이 움직이면은 같이 살살 움직이는 왜 침전물들 있죠. 그걸 온이라고 그러는데 온이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산소를 공급해서 물이 어때요? 거기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활성 원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급수에 이용되는 것은 주로 살수 여상법이에요. 여상은 이렇게 굴뚝 같은 거를 세워놔요. 굴뚝 같은 거를 세워놔가지고서 1차 처리가 끝난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뿌려요. 그 살수가 되겠죠. 살수의 여상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O2 공급이 되면서 또 이런 균에 의해서 물이 깨끗해지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되겠고, 주로 이제 작은 소도지 같은 데서 쓰는 것이 뭐냐면 산화지법이에요. 물을 가둬가지고서 산화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2차 처리 과정을 거쳐서 각종 균에 의해서 물이 하수가 정수 처리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 물을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은 3차 처리 과정이 약품 처리 과정으로 보내요. 여기에서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가라앉히고 가라앉혀서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강이나 이런 하수구에다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정수 처리 과정,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과정 같이 써봤고요. 물의 자정작용, 폭기가 나왔었고, 하수 정수 처리 과정, 인업탱크, 기출되었던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같이 써봤어요. 자, 그래서 물 오염 중요하죠. 누구나 매일같이 먹는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오염을 봐야 되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럼 뭘 보면은 물이 오염됐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수질오염 중요 지표라고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가 DO, 디졸브드 옥시젠이에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 그만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쵸? 근데 이 디졸브드 옥시젠은요, 온도가 증가되면 떨어지고요. 온도가 감소가 되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물속에, 또 그러고, 보통 우리가 DO는 BOD가 증가할 때 반대로 감소를 하죠. 그러면 이제 BOD를 봐야 되겠죠. 기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모두 다 지금. BOD, 바이오케미컬 옥시젠 디맨드. 그래서 물을 20도씨에서 5일간 가둬놔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때요? 뭔가 유기물이 있을 때 물에 있던 산소를 갖고 썼겠죠, 걔가. 그래서 그럴 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한 것을 BOD, 바이오케미컬 옥시젠 디맨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의 함유량을 측정을 하는 데 쓰이고요. 보통 BOD가 높다. 그럼 이건 뭘 의미를 해요? 산소를 먹는 유기질이 뭔가 많은가 보다, 오염물질이 많은가 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으면 유기질 오염이 많음을 의미를 하겠고요. 주로 BOD는 하천수에 우리가 오염된 여부를 확인할 때 BOD하고 DO를 같이 봐요. 그러면 BOD가 높으면 DO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보는 중요 지표들이에요. 기출되었던 것들. 그 다음에 COD도 있어요. 이거 수질오염의 중요 지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중요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COD는 케미컬 옥시젠 디맨드예요. 케미컬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뭔가 화학약품과 관련되어 있구나. 바이오 케미컬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위에는 BOD는 생물이구나, 유기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케미컬 옥시젠 디맨드인 COD는요. BOD는 그냥 물을 놔둔 거잖아요. 20도씨에서 5일간 저장을 해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갖다 확인해 본 거예요. 거기에 뭔가 유기물질이 있어서 산소를 갖다 먹었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 봐야지. 주로 하천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산업 폐수 있죠. 또 물이 가둬져 있는 호수 같은 거, 해양 이런 데는 BOD를 보기에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하냐면은 화학물질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망산 칼륨 같은 산화제를 갖다가 물에다가 넣어줘요. 그때 소비가 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COD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BOD, COD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지표가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BOD는 그냥 유기물이 많은 거. 어떤 거? 그냥 하천수 있잖아요. 한강이나 이런 데 강들에 있는 것들은 주로 BOD를 보면 되고요. 호수, 해양,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은 BOD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래서 그냥 COD라는 거를 넣어가지고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텔레비전을 유심히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여름만 되면 이제 또 나와요. 호수 어디죠? 저기 시화호. 시화호에 최근에 COD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는 BOD를 잘 안 봐요. 왜요? 가둬놓은 물이죠. 호수이자 해양이잖아요. 또 그거는 산업 공장이 많은 곳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주로는 COD를 보지 BOD를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인식을 하시면 이거는 이럴 때 보는 지표구나. 이건 이럴 때 보는 지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의 의미 중요하고요. 기출되었던 것들. 자, 물속에 있는 중요 수질 오염의 지표를 보는 거 대장균 검사라는 게 있죠. 기출되었던 문제. 주관식으로 나왔었어요. 대장균군을 보는 거예요. 물속에. 분변, 대장균군의 의미가 뭐냐. 물속에서 우리가 대장균군을 보는 거는 왜 보는 거냐. 첫 번째가
물속에 대장균이 있다?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거 분변 오염된 거 아니야? 그거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그럼 분변 오염이 됐으면 그것만 있겠어요. 그러면 소화기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소화기 미생물들.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미생물의 오염을 추정할 수도 있어요. 저항성이 병원과 비슷하거나 또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검출 방법은요. 대장균 물을 그냥 받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거 꼭 정자처럼 생겼어요. 머리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출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장균 검사의 그 분변 의미 기출되었던 문제, 분변 오염의 지표, 다른 소화기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시사. 그죠? 그 다음에는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대장균 지수라는 거를 써요. 콜리 인덱스 들어봤을 거예요. 콜리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장균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검수량의 역수. 예를 들어서 50cc에서 처음으로 대장균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럼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검수량의 역수로 확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장균 체약수라는 것은 검수 100cc 중에 들어있는 100cc 중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수질오염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 대장균의 기능 그 지표가 얼마냐면 100cc 중 몇 마리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최대 거둘 수 있는 마리수. 대장균 체확수라 그래요. 검수 100cc를 조사했을 때 거기에 몇 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냐.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요. 첫 번째가 콜리 인덱스라는 대장균 지수. 대장균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검수량 아까 50cc 그러면은 50분의 1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대장균 체확수는 대장균이 최대로 있을 수 있는 마리수. 검수 100cc당 몇 마리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봤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분변 오염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각종 질소 화합물 등이 있죠. 그래서 질소 화합물도 시험 문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다 나와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BOD, COD 다 나왔고요. 대장균 검사의 의미, 그 다음에 검수법 나왔었고요. 질소 화합물, 자, 우리가 강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한강 주변에 보면은 그 낚시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축 이런 거를 갖다가 못 키우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어떤 물에서 보니까 갑자기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어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분변을 갖다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분변을 버리든 아니면은 동물에 분변을 버렸던 그러면은 물이 처음에 오염될 때 단백질이죠. 대변이. 이 단백질이 분해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먼저 나와요. 어떤 물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 뭐를 의미하냐면 어머 이거 최근에 오염됐네? 를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시사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분변 오염을 원을 추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를 변해요. 그럼 아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다. 물이 언제 오염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최종 분해물이 뭐냐면 질산성 질소예요. 그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는 뭘 의미를 하냐면 아주 오래전에 물이 오염이 됐겠구나. 근데 이 질산성 질소가 있는 물을 장기간 먹게 되면 질소기가 있는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질소기가 있는 물을 오래간 먹게 되면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뭐가 생기냐면은 물을 먹고 질소기가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질소기가 나중에 이게 혈관으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게 되면은 얘가 RBC하고 붙어요. 그래서 체내 O2를 떨궈내요. RBC하고. 그러면 당연히 세포에 O2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청세가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 그 질환명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 그것으로 청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출되었던 문제. 그걸 돌발성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오는 표지점의 중요 지표들 쭉 해서 설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이 되는 현상. 왜 수질 오염이 됐나? 수질 오염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현상들이죠. 이것도 다 기출되었던 문제. 첫 번째, 수질 오염이 되는 거 그 원인이자 결과 중에 뭐가 있냐면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하고 영양 사이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영양물질이 분유해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물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속에 영양염류가 많아지는 것을 초래하는 물질이 뭐예요? 질소하고 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영양물질이에요. 영양염류이고 이것이 많아지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해요. 그럼 이제 부영양화가 일으키는 현상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물속에 영양염류가 많아져요. 질소하고 인 같은 것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있는 적조,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영양염류가 많아지면 이거를 먹이로 취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색깔이 우리가 보통 대표값으로 적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적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녹조도 지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끼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요? 어머 영양염류 많아졌네. 그러면 나 녹조 좀 많이 생겨서 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량이 줄게 돼요. DO가 줄죠. 그러면은 이제 O2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물 표면부터 시작해서 아래층까지 가면은 O2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표류가 폐사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독성 녹조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다 썩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나 적조 현상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바닷가에 생기는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조가 올해 남해안 지역에 적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생기냐면 물이 가둬져 있는 것들. 물이 가둬져 있는 것들에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햇빛 조사량이 많은 그 시기 때부터 부영양화까지 끼게 되면 적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질소하고 인 같은 영양염류이다.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적조 현상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어패류의 집단 폐사, 물이 썩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더 올라가서 질소하고 인 같은 영양염류가 많은 영양염류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보면 비료를 갖다 뿌리잖아요. 이 비료에 질소하고 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농작물을 위에서는 뿌려지지만 결국 물은 어때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쓰는 가정 세제들 있죠. 세탁해서 쓰는 세제들. 거기에 보면 질소하고 인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살 때도 거기에 보면 질소가 없다고, 질소나 인이 없다고 하는 세제를 사는 게 좋대요. 없어요. 누가 식초를 넣고 옷을 얹었는데 백혈 때가 아니죠. 그거 쉽지 않아.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로 쓰는 가정 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 비료 같은 것들이 질소인 같은 영양염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현상 이런 거 같이 해서 봤고요. 엘니뇨 현상은 생략했다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죠. 그래서 미나마타병, 일본의 대표적인 미나마타 현에서 발생했던 그쵸? 그 수질오염 관련된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있던 물을 먹다 보니까 생긴 질환이죠. 여기 수은 때문에 생겼고요. 수은. 이때따 병도 일본이에요. 카드뮴 중독 때문에 생겼던 것을 볼 수 있고 가네미 사건, PCB 중독 때문에 생겼던 걸 볼 수가 있죠. 수질오염 사건도 객관식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언젠가는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환경 파트는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그냥 간단하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수질오염의 영향도 있는 것도 이제 수질오염의 영향은 결국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우리는 인체에 피해를 입겠고요.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다 피해를 받겠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보시고 이거 교과서에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장 먹는 물이 중요해요. 음용수.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보면 음용수 수질 관리 하시죠? 그렇죠? 학교에서 수질 관리는 음용수 수질 관리에 따라서 수질의 기준하고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 검사 실시 기준도 월 1회 할 것, 매주 한 번 할 것,
매월, 매주 할 것들, 월 일에는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그 검사 실시 기준은 어떤 거는 매주 하고, 어떤 거는 매월 하고, 어떤 건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정수장에서의 검사는 생략을 하겠고요. 시험 문제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물에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중요 수질 검사 항목들 있잖아요. 아까 대장균군 검사 이런 것들, 뭐 냄새, 맛 이런 것들도 다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올려드릴 자료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출되었던 대표적인 문제, 염소 호독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나왔어요. 됐어요? 시험장 가시면요, 뭐를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도표를 잘 봐서 해결을 해보세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모르지 않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봐요. 도표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진료 기록자의 진단명을 근거로 하여서 진료 기록지의 진단명을 근거로 하여서 진료 기록지의 잘못된 내용 세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는 문제예요. 5점짜리 지금 주관식 문제죠. 서술형 문제. 서술형은요, 기평보다는 그래도 어때요? 뭔가 부연 설명들을 많이 되는 것들이 주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문제는 그걸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기평도 설명. 또 서술형도 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일단 장땡이에요. 중요한 것 먼저. 왜냐하면 틀려도 감점은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고요. 자, 진료 기록지를 봤어요. 이 진료 기록지 2014년도 시험 문제이죠.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쭉 보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보건교사 문제반으로 국한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학교란 현장만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저 병원까지 지금 시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임상 증상 무릎 관절통을 호소를 했어요. 남자 13세. 손목의 압통을 호소하는 피하결절이 있고요. 수면 중에는 불수의적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에 분홍색의 유연성 홍반이 보인대요. 무릎이라는 부위, 그 다음에 손목의 피하결절. 근데 통증을 동반한다. 수면 중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운동장애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얼굴에 분홍색의 유연성 홍반. 네 가지 증상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검사 소견을 봤더니 CRP가 증가되고 ESR이 증가됐고 CRP, ESR 증가되면 염증이 있다는 대표적인 소견이죠. 거기에다가 ASO 틸터가 증가됐대요. 그리고 진단명으로는 류마틱 피버라고 진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 사실 진단명에서 류마틱 피버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 임상 증상이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진단명 가로치고 이 질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질환 문제가 지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를 하면 특이사항 3주일 전에 황색포도상규근 인두염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다. 자, 잘못된 내용 세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래요. 지금 잘못된 거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는 올해도 기출되었죠. 가로치고 뭘 갖다가 거기다 기입하는 것만 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찾아 쓰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류마틱 피버라고 했을 때 임상 증상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찾아봐요. 무릎 관절통을 호소한다?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 증상이 있어요. 류마틱 피버 때. 그러니까 무릎 관절통을 호소하는 거는 맞는 거죠. 두 번째, 손목의 압통을 동반하는 피하결절이 있다? 류마틱 피버의 증상 중에 피하결절이 있죠. 근데 통증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냥 피하결절만 있는 거죠. 세 번째, 수면 중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네? 수면 중에는 나타나지 않죠. 목적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불수의적인 운동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CRP 증가, ESR 증가, ASO 증가는 다 맞는 얘기고요. 특이사항 3주일 전에 황색포도상규균이 아니라 연쇄상규균 감염증이 있죠. 아, 참 올라가서 얼굴에 분홍색의 유연성 홍반이 보인다? 유연성 홍반은 얼굴에 생기지 않고요. 주로 몸통에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세세하게 알아야지 그쵸? 잘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상 증상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관절통, 피하결절, 무도증, 그 다음에 유연성 홍반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얼굴에 압통을 동반하는 또 수면 중에는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류마틱 피버의 진단 소개를 물어보고 있고요. 황색포도상균이 아니라 대표적인 균이 뭐냐면 연쇄상균 감염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세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적으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맞으면 되겠죠? 세 가지 맞으면 5점을 주는 문제예요. 이러한 경우는 아마 채점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2개 맞으면, 3개 다 맞으면 5점, 2개 맞으면 3점, 1개 맞으면 1점. 가지수대로 아마 채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 이렇게 채점을 했었거든요. 가지수하고 점수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3개면은 3점이어야 되는데 5점일 때는 보통 옛날에 이렇게 채점들을 많이 했어요. 3개 맞으면 5점, 2개 맞으면 3점, 1개 맞으면 1점. 채점을 했죠. 류마틱 피버. 2014년도 시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자, 류마틱 피버. 연도수만 봐도 굉장히 많이, 국치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도 여러 번 기출이었던 질환들이에요. 보건교사는 2014년, 95, 96년도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질환들이죠. 자, 류마틱 피버라는 질환은 그룹 A 베타 헤멀라이트 스트레스 포커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후 아까 균 이름이 뭐라고요? 포도상균이 아니라 연쇄상균인데 그룹 A 베타 헤멀리트 스트레스 포커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후 항원 항체 복합체에 의한 조직의 감인 반응으로 심장, 관절, 중지신경계, 피하 조직, 피부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질환인 거죠. 자, 그래서 병태생리 A군 용혈성 연쇄상 비균에 의한 선행 감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기도 선행 감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거 편도선염 있잖아요. 또 인후염, 자, 이런 것도 있겠고 어디서는 얘기를 갖다 드는데 귀 중이염도 들더라고요. 자, 중이염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과 질환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왜 지난번에 보면은 왜 임페티고 같은 농가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감염에 생기기도 한다라고 나온 책도 있고 아니란 책도 있어서 그거는 뭐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그렇고 주로 상기도 감염 후에 자, 그러면 체내에 이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인체가 뭐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죠. 두 가지가 붙어서 복합체가 돼요. 이 복합체는요, 우리가 세균을 갖다가 감염증에 걸리면 뭐를 투약해요? 항생제. 항생제를 투약하게 되면 이 항원항체 복합체는 일정 시간 들어가서 지나다가 보면 이것이 다 어때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처음부터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투약했는데 설 투약하는 경우 있죠. 항생제 투약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항상 항원 검출을 하고 쓰도록 할 것.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라고. 두 번째가 충분한 기간 동안 투약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생제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충분한 기간은 2주 이상이에요. 그거를 풀 코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해요. 한 3일 먹다가 보면 괜찮으면 항생제는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막 자가 끊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원항체 복합체가 남아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특히나 우리가 편대선염이나 중이염이나 후두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어린이 때문이라도 어때요? 충분한 기간 동안 투약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겨있던 항원 복합체가, 항원항체 복합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체의 결체 조직에 가가지고서 염증성 반응을 초래하는 게 문제인 거죠. 대표적인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결체 조직에 생긴 염증성 출혈성 결제를 아스코바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체 조직 중 특히 어디에? 심장, 관절, 피부, 피와 중추신경계 염증성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가장 큰 후유증은 심장 질환이 생겼냐 안 생겼냐 하는 것이겠고 특히나 우리가 심장은 판막과 심내막은 판막과 연속 구조에 있기 때문에 심장 내막에 염증이 생겼다 판막에 염증이 생겨요. 특히나 어디가 문제예요? 인체에 혈액을 펌핑해야 되는 좌심실이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승모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문제여서 영구적 손상을 남긴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생각할 때 류마틱 피버 그런 머릿속에다가 부위를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코리아 무조증 생겨요. 중추신경계. 그럼 머릿속에다가 뭐 머리네. 그 다음에는 어디요? 피부. 그쵸? 그 다음에는 피하. 피부 아래에는 피하. 그 다음에는 관절, 심장. 이렇게 지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게 5가지가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위험 요인, 사회경제 상태가 낮은 계층의 사람한테 잘 생기고요.
온대지방 같이 차고 습기가 많고 온도의 변동이 심한 지역에 1세 미만에서는 극히 드물고 나이가 들면서 시작하는데 학령기에 흔히 호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얘 지금 13세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아에게도 흔하고요. 인구가 밀집한 환경이 생기고 상기도나 신체 부위에 감염된 병력이 보통 있다. 아까 상기도 감염 후에 주로 생긴다고 얘기했지만 피부 감염에도 생긴다는 측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가을, 겨울, 봄에 많이 발생을 한다. 특징을 봤고요. 자, 증상과 주거를 물어봤어요. 이 류마틱 피버 진단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닥터 존이라는 사람은 대체 이게 무슨 질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관절염이 생겨서 오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와서 오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갖다가 류마틱 피버라고 했던 것이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왜 언넌 오리진 피버인가? 언넌 왜 피버라고 했잖아요. 원인을 잘 모르는 피버. 옛날에 아마 이런 걸로 분류를 처음에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열이라고 붙었대요. 그래서 특이한 연령이 있대요. 그래서 열이 붙었다가 발열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닥터 존이라는 사람이 류마틱 피버를 진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 따라서 주증상과 부증상을 분류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류마틱 피버라고 추정이 됩니다. 해가지고 진단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 이것도 2번을 개정을 한 거예요. 70몇 년인가 한 번 나왔다가 92년도에 다시 한번 이거 리바이즈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 증상은 5가지에 대한 염증을 갖다 초래한 거죠. 5가지 다 생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첫 번째는 심장에 염증 갖다가 일으키는 심염의 증상. 심기항진과 심장비대, 심잡음, 심장부의 통증과 심전도의 변화가 생기겠고요. 두 번째가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의 증상이 생기죠. 주로 큰 관절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같은데 특징이 뭐예요? 이동성이에요.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가 오늘은 아프다 그랬다가 다음 날은 다리가 아프다 그랬다가 막 바뀌어요. 그 주무르면 어때요?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호발 시기가 언제예요? 학령기. 학령기의 대표적인 성장 발달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성장통이 있어요. 그로잉 페인. 주로 뼈가 어때요? 뼈의 그 크기가 골성장의 크기가 근육 성장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요? 뼈가 근육을 치받쳐가지고 작으면 아픈 게 그로잉 페인이죠. 그거하고 보통 이거다가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은 주로 큰 관절에 발생을 하고요. 통증은 아까 이동성이라 얘기했었죠. 마사지하면 아프다고 하고. 학령기 때 생기는 성장통은 어때요? 마사지하면 어유 시원해 해요.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 세 번째가 피부에 생기는 뭐예요? 홍반성 반점, 유연성 홍반이죠. 몸통과 사지에 뚜렷하게 경계선을 보이며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소양증도 없어요. 즉 약간 빨간 반점이 돋는 거죠. 몸통하고 사지에. 아까 얼굴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무도병. 자, 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염증을 초래해요. 그래서 코리아, 무도증이 생기는 거죠. 무도증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지에 목적 없는 불수의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지 근육에 불수의적이고 반복되는 목적 없는 불규칙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한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장애와 정서적 불안정이 동반되는 특징도 갖고 있죠. 그래서 불안하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이 무도증이 악화되고요. 쉬거나 수면을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없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쉬거나 수면하면 완화가 되고 주 증상 중 가장 늦게 발현되는 것이 무도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결절이죠. 크기가 단단한 무통성의 덩어리가 생겨요. 주로 뼈 돌출 부위를 따라서 관절의 건을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 발적은 없고요.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 몽글몽글. 장기가 나타났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서 주증상 5가지를 같이 해서 봤어요. 이런 문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예,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봐주시고요.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에 있는 통증하고 학령기 때 발생하는 그로잉 페인하고의 감별도 기억을 해두세요. 옛날에 그로잉 페인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성장통 나왔던 문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증이 심하면은 진통제를 투약해주면 돼요. 그러면 좀 가라앉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홍반이나 무도병이나 피하결절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하에 결절 생겼다고 누가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조금 아프다가 만다고 생각하죠.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확인을 잘 못했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와야 하지만 어때요?
그때 이제 심장염이 생겼는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아마 추적하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옛날 기출이었던 문제에 뭐가 있냐면은 심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그게 나왔던 문제예요. 심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뭐예요? 원인은 류마틱 피버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심장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류마틱 피버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심한 우리가 또 문제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5가지 중요기관의 대표적인 결치조직의 염증성 질환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부증상이죠. 주증상을 떠받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발열 증상, 두 번째가 관절통의 증상, 또 기타 비출혈이나 복통 같은 것도 있다. 자, 그래서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검사 소견에서 봤을 때 아까 ESR 상승한다고 얘기했었고 CRP에서 양성 반응도 보여요. 저 검사 소견도 받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는 검사가 있어요. 연사장기근 감염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자, 류마틱 피버의 진단 소견을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닥터 존이라는 사람은 92년도에 다시 류마틱 피버의 주증상과 부증상을 분류했어요. 주증상은 심염,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 유연성 홍반, 피하결절, 무도병. 부증상은 열, 관절통. 검사 소견상 ESR, CRP 양성. 그 다음에 류마틱 피버에 대한 연사균 감염에 대한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거? 인후병을 해봤다. 그래서 연사균 항원 검사에서 또 양성이 나왔다. 인후병을 해가지고 균이 발견됐던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또 ASO 틸터는 연사균 항체 역할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AS 틸터가 증가됐다. 아까 증가됐다고 나왔었잖아요. 감염 7일로 상승을 해서 4 내지 6주 최대치가 된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상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증거로 ASO 틸터도 대표적인 진단 소견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 균도 발견하고 CRP, ESR. 그럼 시험 문제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닥터 존의 진단 기준표 하나를 가지고서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제 갖다가 그쵸?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닥터 존은 주증상과 부증상과 연상균 감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진단 기준을 분류했어요. 첫 번째, 환자에게 보니까 주증상이 뚜렷하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발성 관절염이 있고 무도병이 있다. 그러면 류마틱 피버야 라고 진단을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증상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동성 다발성 관절염. 그럴 때 부증상이 2개 이상 받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류마틱 피버로 진단할 수 있음이에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닥터 존의 기준에 따른 진단을 갖다가 같이 정리하고 선행된 연상균 감염의 증거가 받쳐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류마틱 피버 진단이 어렵다고 하는 대표적인 질환, 대표적인 항염기 질환. 일단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염. 나머지는 다 사라짐. 자, 그래서 우리가 심염은 왜 문제가 되냐면 승모판에 영구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결국 승모판의 손상은 뭘 초래하냐면은 심부전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방법이 중요하고 국시도 잘 나오는 질환이에요. 예방법도 1차 예방, 2차 예방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국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 1차 예방. 류마틱 피버에 지금 걸렸어요. 그럴 때 연상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갖다가 투약해서 충분하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또 열이 나고 목이 아파하는 아까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약하라고 얘기했었죠? 적어도 우리가 어린 시기에 생기는 상기도 감염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일간 항생제를 충분하게 투약하면은 이게 어때요? 진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두 번째, 2차 예방. 일단 한 번 다 걸렸어요. 일단 걸리고 지금 급성기 치료를 끝나고 나면은 다시 나가면서 한 번 더 해주는 게 2차 예방이에요. 뭐냐면은 이거 재발이 잘 되죠. 그래서 5년 안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항생제 요법을 취해주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2차 예방에 대한 것이 국시에 나왔더라고요. 일단 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차적인 항생제 요법이다. 그래서 신염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또는 21살이 될 때까지 항생제를 계속 투약을 하래요. 먼슬리로 보통 투약하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염이 없는 경우는 적어도 10년 동안 또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 예방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주변에서? 집에 안 보고 나왔어. 아동애들 한 번씩 왔는데 이렇게까지 넘겨갔어. 그러니까 그게 류마틱 피버라고 진단이 됐으면 그때는 신염이 없는 경우는 5년, 있는 경우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매달 벤자 페니실린 같은 거를 맞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류마틱 피버에 대해서 심장에 손상 생기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이고 그 의미값을 국시에서 물어봤더라고요. 1차 예방이 뭐고 2차 예방이 뭔가. 우리도 나올 수 있죠. 류마틱 피버에 걸렸을 때, 그렇죠? 류마틱 피버와 관련해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그렇죠? 뭐 설명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치료와 간헐종제. 자, 일단 치료와 간헐종제, 연상균의 제거가 목적이고요. 영구적인 심상 손상을 예방하고요. 다른 증상을 경감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류마틱 피버에 걸렸어요. 급성기에 아까 항생제를 투약한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지금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증간호 차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진통,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증요법이에요. 일단 심염의 증상이 있으면은 항생제 쓰는 거는 기본이고 심장에 염증 생기면 기본이 쉬는 거죠. 카디아 워크로드를 낮추기 위해서 안정을 취해줘요. 그 다음에는 심염의 증상이 생기면은 심장이 펌핑하는 데 영향을 받겠죠. 신장 가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제대로 소변을 만들지 못해서 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뇨제를 투약해주고요. 수분이나 염분 섭취를 제한해주고 저칼로리 시계를 공급하도록 한다. 심염이 증상이 있을 때 저칼로리 시계를 왜 공급해요? 일단 칼로리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 칼로리가 많게 되면요. 대사율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칼로리 시계를 공급해주죠. 이것도 국시기출이었던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국시는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쵸? 그런 근거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관절염은 신통제를 투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아이들 굉장히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침뇨 같은 거가 덮어도 아프다 그래서 침뇨가 있는 그 압을 느끼지 못하도록 크루들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위에 덮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까 마사지 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죠. 무도증, 사지에 목적 없는 부조화 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활동을 제한하고 안전과 안정을 도모해주고요. 이거 일시적이에요. 이걸 아무런 치료하지 않아도 류마틱 피버에서 항생제가 투약되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다 사라져요. 그걸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무도증이잖아요. 뭔가 애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라고 설명해서 안심을 도모해주고요. 자, 아까 재감염 방지한다고 얘기했었죠. 급성기에는 침상 안정시켜주고 방광객을 제한해주고 아동의 활동을 최소화해서 신장 부담을 경감하는 놀이 같은 거 해주는 것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다.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도 국시기출이었던 문제예요. 류마틱 피부에 걸렸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교육령에 뭐가 들어가느냐. 질병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줘요. 질병의 특성과 과정, 또 가능한 합병증, 기대되는 결과, 처방된 치료의 불이행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요. 영구적인 심상 손상 방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주고 약물을 투약할 때 약물의 투여기간, 목적, 부작용 같은 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치료 과정에 대한 심리학 신체적 준비를 해주고 다른 감염과의 접촉도 국소화시켜주고 재발 증상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웬만한 국시까지 포함한 류마틱 피부에서 기출되는 내용들을 총 정리를 했어요. 어느 쪽으로 치고 나와도 일단은 내용들을 갖다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거기까지 같이 해석했습니다. 2014년도 기출이었던 류마틱 피버 다 해석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봐서 3번 다음은 교수학습 지도안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교수학습 지도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2학년 3반이래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산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임신 및 산정 기간 중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출산 후 산후 기간 중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잡은 거죠. 이거 좋은 학습 목표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이해할 수 있다는 행동 용어가 아니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암시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시적 동사 같다고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올해년도 이렇게 학습 목표를 쓰는 것을 시험 문제에 내기는 했지만
결국은 또 지도안을 쓰는 거를 보면 어때요? 그냥 내내 교과서 중심으로 그냥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자, 도입 단계, 전시학습 영역에서는 인체의 신비를 공부를 했고요. 본시학습에서는 임신 및 산정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의 이해, 출산 및 산후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전개 단계도 한 거죠. 임신 및 산정관리, 임신 1기, 2기, 3기를 구분하기. 이거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임신 1기, 3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난 후부터 자궁내 성장 발달의 3단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배아전기, 배아기, 태아기. 그래서 공부했던 그거 있죠. 3단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통적, 현대적 태교 방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언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모성간호학에 보면은 현대적인 태교 방법과 전통적 태교 방법이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는 보세요. 그 다음에 임신 초기에 왜 우리가 맨날 뭐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거를 먹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하고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했던 전통적인 태교 방법도 있고 현대적 태교 방법도 있고요. 임신 초기에 약물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피해야 이유를 설명하기. 임신 중 생리적 빈혈이 생기는 기전을 설명하기. 임신 중 불평등 완화 방법 설명하기. 그 중에서 지금 기억, 니은을 물어본 거죠. 출산 및 산후관리. 태아의 폐성숙을 확인하기 위한 쉐이크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그거부터 정정해 주시고요. 쉐이크 테스트. 폐성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다음에 쉐이크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문에 있던 것들을 돌려가면서 여기서 시험 문제 이렇게 저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양막 파수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설명을 하기. 분만 1기, 2기, 3기, 4기를 구분하기.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분만의 통증 만화법 알아보기. 산후관리의 목적을 설명하기. 조기 이상이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설명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평가에서 OX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미출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래요. 기억, 니은이 5점. 디귿은 어디 갔지? 디귿, 거기 디귿하고 리을이 있네요. 그렇죠? 10점짜리 문제예요, 지금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 니은. 기억이 지금 뭐죠? 임신 초기에 약물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피해야 되는 이유. 임신 초기는 임신 1기나 2기는 배아하고 태아기로 세포 분열이 빠르고 기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죠. 그래서 태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형 발생 인자인 약물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임신 초기라고 써도 돼요. 임신 초기에는 배아, 태아기로 세포 분열이 빠르고 기관 형성이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형 발생 인자인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태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생리적 빈혈이 발생되는 기전을 설명을 하래요. 자, 생리적 빈혈. 임신으로 인해서 혈장량이 증가되죠. 자, 혈장량 증가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체내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보통 얘기하는 콜치졸 같은 분비도 많이 되게 되면 체내 수분과 염분을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혈장량이 올라가요. 혈장량이 올라가는 것은 50%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 중에 그래서 심장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간호학책에 모성간호학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임신으로 인한 심부전이라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혈장량이 50% 증가되는데 적혈구는 20% 증가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생리적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점짜리 문제. 3점에서 같이 해서 받고 2.3점. 그 다음에 미출친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내용 각각 서술해 보래요. 자, 디귿, 양수 파막에서 양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양수 파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2가지. 2가지니까 각각 1점씩 1점씩이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니트라젠 페이퍼 검사가 있다. 양수는 알칼리성이에요. pH 6.5에서 7.5. 그리고 양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니트라젠 페이퍼를 썼을 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청록색, 청회색으로 변하겠고요. 우리가 리트머스 페이퍼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양체 검사가 있다. 질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봐요. 양수에는 뭐가 있냐면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수가 파막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에스트로겐이 많을 때 나타나는 거
양치 모양, 고사리 모양처럼 막 고물고물한 손가락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양치 검사가 있고 리트라진 페이퍼 검사가 있다. 그래서 2개 해가지고 각각 1첩씩 서술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얼리 엠블레이션을 시키냐는 거죠. 산모의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자, 산모의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첫 번째, 임신 중에 우리가 얼리 엠블레이션을 시켜요. 그 이유는 임신 중에는 응고인자량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응고인자가 증가되고 섬유서원도 증가되고 있어요. 분만 지켜도 내내 증가되는 상태이죠. 즉 과응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분만 중에는 우리가 발생하는 혈관 손상이 있겠죠. 태반이 떨어져 나는 것도 거기는 혈관 손상이에요. 또 우리가 질로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에피조토미 온도를 넘는 것도 혈관 손상이죠. 그래서 회복기 동안 또 한 번은 어느 정도는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3가지는 다 뭐가 되냐면은 혈전, 색전증이 생길 가능성을 다 올리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얼리 엠블레이션을 시켜야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빨리 우리가 얼리 엠블레이션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궁이 그래요. 수축되는 게 잘 되기 때문에 촉진시켜주고, 세 번째가 방광 자항 기능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번째가 오로 배출이 빨리빨리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자궁 내막 치유도 잘 되기 때문이겠고, 또 빨리 걸어야지 기력이나 이런 회복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리 엠블레이션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기 이상이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쭉 정리해서 봤어요. 이런 것도 3가지만 쓰지 마시고요. 교과서 있는 것은 다 끌어다가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번호를 매겨서 보여주지 않죠.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끌어다가 번호를 붙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성가락에서 기출을 어떤 주관시 10점짜리 문제 같이 해서 봤어요. 이 문제 정말 늘 문제 많아요. 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거 임시 1기, 2기, 3기 구분하기.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를 다시 주스마다 용어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태교 방법 2가지, 전통적, 현대적.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임신 중 불편감 많죠. 속이 쓰리다, 변비가 생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통이 있다. 시험 문제가 이미 요통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태아의 폐성수를 확인하기 위한 쉐이크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태아의 폐성수, 이건 쉐이크 테스트는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미 봤다. 지난번에 내용 강의 할 때. 그쵸? 이거 흔들어 가지고서 놔뒀을 때 거기에 거품, 링이, 그쵸? 생기냐고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분만 1기, 2기, 3기 구분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는 했어요. 분만 1기는 뭐냐면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궁 경관, 안전 개대까지 아니에요? 3기인가?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1기. 자궁, 그 다음에 경관의 개대. 그러니까 2기. 그 다음에 3기는 태아 만출기. 4기는 회복기. 이렇게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왜 분만 1기를 왜 3단계로 또 구분했잖아요. 얼만큼 규칙적으로 뭐가 오는가에 통칭하고 자궁수축 정도를 만져봤을 때 뭐 단단하다는 둥, 손이 안 들어간다는 둥 했던 그거. 그렇죠? 그리고 분만 2기, 3기, 4기 구분을 하고 분만 통증 완화법. 분만 통증 완화법에는 약물을 쓸 수도 있겠죠. 약물, 호흡법도 있는 거죠. 또 산후관리의 목적.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기출 가능성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공비 서술형 다시 또 2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형식은 참 달랐네요. 그쵸? 그림은 보험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 측만증을 검진하는 장면이다. 그림 1의 자세에서 검진해야 될 내용 3가지와 그림 2 자세에서 검진해야 될 내용 2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자, 기출되었던 측만증 검진 방법이죠. 자, 그림 1에서 검진하는 방법. 학교에서 현재 이거 하고 있나요? 이거 병원에 가면 하나 그럼? 이거 있잖아요. 그림책 같은 데서 있어가지고 바로 수업시간에 교육을 하지. 말고 검진을 하냐고. 그럼 안 하나? 이건 자세히 확실하게 하시는 거
옛날에 이거 등신대 검사라고 해서 다 했는데 척추 전방 굴곡법. 병원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건강검진 병원 가서 할 때. 이상하다.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병원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지? 똑바로 서보라고? 엎드려 보라고? 그 시험은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보면 레이저 선 같은 거 있죠. 파워포인트 같은 거 선이 딱 보이면서 이게 경사도 딱 측정을 해줘. 그렇게 아니 그래서 선생님의 그렇게 아니 병원으로 보내면 이 검사를 하고 와요. 이게 병원으로 검진이 옮겨가면서 옛날에 썼던 건강검진 방법들이잖아 다. 근데 시험에서 지금도 나와요 이게. 2014년이니까 벌써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이게. 이거 병원 가서 하는 거죠. 병원 가서 하는 건데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측만증을 검진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현실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이거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척추각 측정을 해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10도 이상이면 측만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를 물어본다고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시험 문제는 그냥 나온다는 걸로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척추 전방 굴곡법, 일명 등신대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검진할 내용 뒤에서 보는 거, 검진할 내용. 세 가지. 일단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척추 측만증은 척추각에서 어때요? 정상에서 10도 이상 기울어진 거를 측만증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치면 뒤에서 보게 되면은 뒤에서 보면 척추가 일단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게 측만증이잖아요. 두 번째, 뒤에서 보면은 좌우 어깨 높이가 다르고 좌우 견갑골의 높이가 다르겠죠. 그렇죠? 견갑골이 일부가 이렇게 삐딱해지면서 돌출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뒤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다 옆으로 휘어지면서 어깨, 그 다음에는 견갑골, 허리, 골반 높이까지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깨, 그 다음에는 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견갑골, 골반. 보는 거 굉장히 많죠. 보이는 거. 또 뭐가 보여요? 이걸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앞에서 갔다가 보면은요. 좌우 어깨, 유방, 골반 높이가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앞뒤로 뒤집어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 다음에 기울이는 거죠. 70도 정도로 기울였을 때, 지금 기울이는 건데 70도 정도로 구부리게 되면은 뒤에서 봤을 때 좌우 등의 높이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90도로 더 구부리게 하면, 그러니까 70도는 설 구부린 거죠. 90도는 직각으로 구부린 거잖아. 그렇게 보면 뒤에서 봤을 때 양쪽 허리부의 높이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여서 다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1, 그림 2 해가지고서 뒤에서 보는 것을 중심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해봤어요. 이것도 뭐 학원마다 다 답이 틀리다고 그래요. 왜냐면 증상이 이게 되게 많거든요. 어깨, 견갑, 허리, 골반 높이가 다 다르죠? S자형으로 휘어진 것도 사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또 거기 지금 보면은 검진할 내용 두 가지에서 보면은 70도로 구부리게 한다, 90도 구부리게 한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그 내용에서 좌우 등의 높이가 다르다, 좌우 허리부 높이가 다르다. 그거 이해되세요? 등하고 허리? 예, 그래서 그거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측만증도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2014년 이미 우리가 병원 검진을 시작하고 지도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 측만증을 검진한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측만증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다음 편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표 1과 2에서 도출된 발생률의 명칭을 쓰고 각각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서 서술해 보래요. 자, 3번째 도표 1. A학교하고 B학교에 있어서 학생 수, 남녀, 개 해가지고서 100명당 어느 정도의 이제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공부할 때 발생률이 뭔지를 봤었죠. 발생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인구수 중에 새롭게 발생한 신환을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발생한 신환을 본다고. 유병률은요? 신환 플러스 구환을 같이 해서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발생률이 보니까 100명당 6.7명이고 비학교는 8.3명이래요. 근데 표 2를 봤더니 다시 남녀 A학교, B학교에서 네, 여자하고 남자에 의해서 발생률을 갖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위학교, A학교, B학교의 도표 1에서는 뭘 봤냐면 전체 A학교에서의 발생률, B학교에서의 발생률을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표 2에서는요, 여학생, 남학생의 B를 갖다가, 발생률을 갖다가 각각 확인하고 지금 있는 거죠. 자, 물어본 문제는 뭐예요? 발생률의 명칭을 각각 쓰래요. 각각 특징을 서로 비교해서 서술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표 1은 해당 인구 집단의 사고 발생 정도를 해당 인구 집단, 즉 A학교, B학교의 사고 발생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죠. A학교의 안전사고 발생률, B학교의 안전사고 발생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조 발생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A학교보다 B학교의 안전사고 조 발생률이 높게 나오죠. 그렇죠? 자, 표 2는 그래서 다시 A학교에 있어서의 남녀의 발생률을 다시 조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A학교의 성별 구성비가 달라요. A학교는 여자 200에 남자 100, B학교는 여자 100에 남자 200, 구성비가 완전히 거꾸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안전사고 발생률 중에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 1은 조호 발생률, 표 2는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고요. 두 학교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두 배 높게 나왔지만 A학교하고 B학교 간 성별 안전사고 발생률은 사실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B학교가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별 분포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 발생률을 갖다가 전체에서 절대값으로 평가를 하냐? 조 발생률. 아니면 성별로 발생률을 확인하는 거야. 성별 안전사고 발생률. 그래서 각각 비교 설명해서 하는 거 해가지고 그거 같이 해서 봤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것도 도표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제 또 나오고 있네요. 1번, 2번 문제. 다음은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인 강의 여기까지는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잠깐 쉬고서 하도록 할게요.